박종현 IBK 연금보험 증권운용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각도기님 자리에 앉아서 사회를 봤었는데 맞아요. 목요일 날 제가 목요일에 남자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일부 패널로 나오니까 네. 아우, 기분이 또 묘하네요. 또. 그렇죠. 아니 제가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네. 급해 죽겠는데. 맞아요. 갈길이 지금, 좀 네, 있을까요? 지금 네, 네. 다른 분들이 아니라 이제 박 박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바로 본문 네. 시작하도록 하죠. 네. 그러시죠. 네. 예, 자, 지금. 테이퍼링 언제 하는 겁니까? 아우, 이게 우리 각도기님은 이게 질문이 그냥 훅 들어오세요. 네. 일단 이제 뭐 오늘 시장도 많이 좀 충격을 받았지만 사실 최 며칠 동안 지금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뭐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테이퍼링을 빼놓을 수 없겠는데 네. 어제 또 7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좀 속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파월 의장이 7월 FOMC 끝나고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제 기억으로는 talking about tapering. 테이퍼링에 관한 얘기를 얘기하겠다. 얘기하기 시작했다.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 실제 의사록을 보니까 네. 뭐 테이퍼링에 대해 얘기하는 거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했어. 그냥 했어. 한 거야. 그리고 그 모스트라고 하죠. 대부분의 위원들이 올해 테이퍼링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동의했다. 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시장 컨센이 원래 지금 8월달 잭슨홀 미팅에서 뭐 좀 운 떼우고 9월 FOMC에서 테이퍼링 시사한 다음에 이제 내년 1월부터 실제 실현되지 않겠냐 싶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이제 9월 FOMC에 얘기하고 그 다음 바로 11월 FOMC 때부터 11월부터 바로 이제 테이퍼링 들어가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좀 급격하게 좀 바뀐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최근에 고용 지표라던가 물가 지표를 보게 되면 뭐 이렇게까지 지금 멍석을 깔아놨는데 굳이 뭐 내년 초부터 할 필요가 있나? 뭐 바로 연내에 테이퍼링이 시작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실제 그들의 어떤 그 표현들을 보면은 실제 연내 시사할 의지를 좀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보면 그 연준의 매파 의원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구분이 됐는데 매파의 숫자는 점점점 늘어나는 것 같았는데 네. 그런데 반대 비둘기에서 강력한 왕비둘기로 자리 잡은 게 파월이지 않습니까? 네네. 파월이 딱 그 비둘기 자리에서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 포지션을 너무 세게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7월 저 회의하고 그 다음에 얘기했던 거는 사람들 완전 안심시켜 놨었잖아요. 네. 네, 그 오늘 뚜껑 딱 여니까 뺨 맞은 느낌 나는데 분위기가 그럴지라도 파월 의장이 딱 마음을 먹고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 물론 뭐 의장이 뭐 사실은 이제 전체 어떤 의견을 좀 이끌어가는 거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뭐 음모론은 아니지만 네. 그 FOMC 의사록이라고 하는 거는 사후적으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이렇게 좀 이렇게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7월 FOMC 때의 파월 의장의 어떤 톤하고 실제 의사록 톤이 달랐다라는 얘기는 만약에 이거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손을 봤을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FOMC 의사록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연내 테이퍼링을 동의하는 걸로 이렇게 좀 됐다고 한다면 이미 파월도 일정 부분은 지금 어떤 흘러가는 분위기에 조금 이제 뭐 수긍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고용 지표였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물가 지표는 올라갔던 적이 한참 됐었고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고용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지는 걸 확인하고 싶다. 여름 정도 되면 이제 고용 지표가 좋아질 거다. 네. 그랬었는데 지금 기억을 해보시면 7월 달에 고용 지표가 되게 잘 나왔잖아요. 90만 건대. 네. 그죠? 근데 6월 달에는 원래 고용 지표 별로 좋게 나오지 않았었어요. 네, 안 좋게 나왔죠. 근데 7월 달 지표가 나오면서 6월 지표도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의 고용이 좋아진 지가 6월, 7월 이미 2달 정도 90만 건 이상의 비농업 일자리 수가 이제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9월, 이제 8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왜냐하면 이제 실업수당 정책들이 이제 많이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이제 다 충족이 됐다. 요번에 의사록에서도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그 테이퍼링을 위한 추가 진전이 있을 건지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네. 그 추가적인 진전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된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표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고용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뭐 기존에 나는 비둘기였으니까 계속 비둘기 할래. 뭐 이렇게 얘기할 명분은 조금 약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빠른 테이퍼링이라면 언제 정도
시행이 될 수 있다. 그냥 우리 내피셜로 얘기하시자고요. 네네. 정답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은 뭐 9월 FOMC가 아마 9월 22일인가 있을 거거든요. 제 네. 기억이 맞다면. 그러면 뭐 이제 뭐 아주 빨리 한다고 한다면 뭐 9월에 하니까 뭐 10월부터 시작할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이론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근데 뭐 그것보다는 역시 다음번 회의 때부터 할게 뭐 이게 조금 더 그래도 리즈너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호를 준다고 했으니까. 네네. 일단 9월에는 신호를 주고. 예, 신호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네. 평가를 하고 신호를 줘야 되니까 네네. 그런 정도까지의 시간이 걸리는 거겠죠. 네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테이퍼링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당장 오늘 시장은 좀 어땠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네. 할지 장표를 좀 가져오셨더라고요. 보면서 그렇죠.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일부 패널로 섭외를 받으면서 오늘 자료를 만드는데 정말 고심을 많이 했어요. 왜요? 왜냐면 이제 일단 분위기도 안 좋고 분위기 너무 안 좋죠. 무슨 얘기를 네. 해야 이제 네. 또 여러분들의 마음도 좀 진정시킬까 싶고 사실 이제 저도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 마음에도 평화도 좀 찾고 해야 되니까 네. 제가 오늘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팔아야 돼요? 돼요? 손절해야 돼요? 이거 이제 맞아요. 어디까지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뭐 테이퍼링이 그렇게 뭐 무서운 거예요? 이 질문을 저는 오늘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단은 원인 분석도 원인 분석이지만 조금 대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좋습니다. 네. 제가 나름 이제 자료는 좀 준비는 했고요. 일단은 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냐고 말씀 주셨으니까 일단 그 코스피가 3,100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좀 의미 있는 숫자들 빅피겨들을 깨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좀 놀래는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게 네. 마찬가지고 또 코스닥은 이제 또 천선이 깨졌으니까 그래서 네. 이제 조금 사람들의 멘탈이 조금씩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구나. 음. 그런 좀 소감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왜 시장이 이렇게 좀 안 좋아졌는지 지금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악재들이 뭔지 한번 정리해보고 네. 그 악재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자. 네. 이게 진짜 안 좋은 거냐, 진짜 우리 이제 끝난 거냐, 그렇게 한번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제가 꼽은 그 최근 시장의 조정 요인은 크게 4가지 정도예요. 뭐 이거는 뭐 다 이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기가 피크아웃 되는 부분. 사실 이거는 되게 오랫동안 얘기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얘기했던 테이퍼링이 그래도 한 내년 초 정도 시작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라지는 거 아니야? 이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필이면 또 이럴 때 코로나 델타 변이가 되게 늘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네. 네. 그다음 네 번째는 뭐 이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리는 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외국인이 뺨을 아주 세게 때리고 갔죠. 환율도 급등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요인들이 결국 이제 다 맞물려 가지고 지금 시장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고 테이퍼링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기엔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하죠. 예, 네네. 사실은 그 심리가 무너질 때 첫 따위 한 대를 맞았을 때 무너지진 않잖아요. 첫 번째를 맞고는 네네. 두 번, 세 번 번째를 맞으면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꼬꾸라지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좌우 연타가 날라와야 꼬꾸라지는데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그 메모리부터 시작했죠. 네네. CLSA부터 시작해갖고 치고 또 치고 이제 올라오겠지 했는데 치고 한 번 들어 올리려고 했는데 또 이번에 맞으니까 이제 결정타 맞은 것처럼 하거든요. 네. 하나 잠깐 또 옆길로 새서 네. 여쭤보면 아까 이제 질문 많이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고점에는 이런 질문 안 받으시잖아요. 네? 고점에는 이런 질문 안 받으시잖아요. 고점에는 이런 질문 잘 안 받죠. 평상시에도 질문 안 네.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뭐 절 잘 안 찾죠. 예.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건 뭔가 네. 경계감이 있을 때나 두려움이 있을 때 네. 받는 것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이 이제 좀 갑자기 급증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사람들의 두려움이 어느 정도 커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뭐 저는 이제 제가 운용하는 자금은 이제 제가 고객을 볼 일은 없거든요. 네. 저는 이제 IBK 연금보험에서 네. 보험 자산의 운용을 하고 있고 네. 제가 이제 증권운용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고 뭐 해외 투자도 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투자를 다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제가 직접적으로 뭐 고객들을 접하진 않고 네. 이제 주변의 지인들 제가 이제 이쪽 업계에 있는 걸 아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물어보는 건데 생전 연락 없던 친구한테 연락이 온다는 거는 네. 급했구나. 급했지. 급했구나. 급하지.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저도 한 1년 만에 어제 문자 하나 받았습니다. 친구한테서. 그러세요? 네. 그냥 딴 얘기만 하고 끝나긴 했는데 네네. 얘가 뭔가 떨고 있구나. 이런 거. 굉장히 불안한 전조들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음.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얘기를 이제 질문을 받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정말 불안해하는구나.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나름 이제 전문가들이라고 이제 그래도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네. 다 같이 불안해할 게 아니라 이 악재를 한번 이제 파헤쳐 보자는 거. 이게 네. 진짜로 불안해할 거인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존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또 가끔씩 그 마지막 시그널 잡아주잖아요. 네. 저희들마저 포기하면은 이제 진카 그렇죠. 바닥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봤는데 이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러다가 네.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우리도 포기하는 때가 와요. 네네. 그런 때가 있었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자신 없는데요. 뭐 이렇게 되고 인간인지라 네. 인간의 끝단에 가는 거죠. 네. 견디다 못해서 네. 그러면 딱 반등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경우를 워낙 많이 당해가지고 네. 속으로 또 저희를 제3자로 대하고 일죠. 너 심리가 진짜 네가 금이 가네. 아침에 눈을 벌떡 뜨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국 시장 살펴보네. 그런 행동을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저점 신호, 나의 행동에서 저점 신호가 나오는지를 또 확인하기도 하죠. 네. 그 말씀은 사실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특히 저희처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그 로스컷이라는 그런 일종의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니저가 아무리 시장을 좋게 본다 하더라도 음. 일정 부분 이상의 손실 한도가 넘어가게 되면 네.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리스크 관리라는 부분들이 당연히 기관 투자자의 운용은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기관 투자자의 로스컷이 나온다고 하면 사실 이제 그게 찐바닥인 경우가 많고 작년에 이제 3월 달에 그 코스피가 1,500 깨질 때 네. 3월 16일이었나요? 뭐 15일. 19일. 예, 18일, 19일. 예, 네. 예. 그때도 기관들의 로스컷이 상당 부분 많이 나왔었던 네.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재밌었던 거는 로스컷 나오고 네. 그날 저녁에 미국에서 통화 수업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반등했거든요. 그렇지. 통화 수업 나오기 전에 이제 망조 가는구나. 예, 진짜로. 예, 이제 예. 진짜 망조 가는구나. 예. 이렇게 극한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먹고 이제 죽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낙하산을 피자 했는데 그렇죠. 바다로 빠진 거죠. 바닥이었죠. 예, 네. 예. 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상황을 저는 작년하고까지 비교할 정도는 일단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지난 3월에 잠깐 이런 공포감을 좀 맛보긴 했지만 작년 3월 달에 전체적으로 주가가 바닥 찍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거의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이제 공포감을 느끼기 때문에 네. 아마 더더욱 또 조금의 심리적인 동요가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결론적인 거는 뭐냐면 악재를 따져보니까 그렇게까지 공포감을 갖지 말자라는 다소 좀 희망적인 저는 결론을 갖고 나왔거든요. 네. 그럼 그걸 지금부터 한 번씩 살펴보죠. 네, 악재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제가 4가지 위험 요인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인데 네. 사실 피크아웃 얘기는 1분기 말, 2분기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년 2분기 정도가 이제 경제가 바로 확 올라갔던 때고 1분기 말과 2분기 초가 경제가 가장 안 좋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올해 1분기 말과 2분기 초가 제일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2분기 후반으로 가면서 즉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경기는 좀 슬로우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기저 효과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아마도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그게 더욱더 부각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보자. 네. 이게 이제 피크아웃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고 네. 보면 말 그대로 고점을 지나는 거긴 해요. 음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인식을 해야 될 게 이 고점이라는 게 경기의 고점을 지나는 거냐가 아니라 경기 회복 속도, 경기 회복 강도의 고점을 지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기가 고점을 지나서 둔화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매우 가파르게 좋아지는 그 속도가 이제는 조금 둔화된다. 네. 그런 차원이거든요. 네. 요거는 제가 승희 씨랑 사회 볼 때도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맞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몇 주 됐을 것 같아요. 그 미국에서 MBER이라고 하는 전미경제연구소에서 이제 미국 경제의 저점과 정점을 딱 찍어주잖아요. 네. 애정남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얘기를 해주길 2020년 4월이 경기의 바닥이었다. 그리고 요번 사이클 상에서 경기 침체가 제일 짧았다. 단 2개월. 네. 그리고 과거의 그 경기 사이클을 보니까 통상 뭐 회복할 때는 한 40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확장하더라. 네. 물론 이제 가장 많이 확장기였던 건 120개월이 넘어가기도 했었거든요. 지난 사이클이 바로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차트로 한번 점을 찍어봤는데 작년 4월이
미국 경제의 저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평균 40개월 정도 보수적으로 봤었을 때 좋아진다고 네. 하면 지금 이제 8월이죠. 네. 8월이면 한 1년 4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평균 확장 기간이 한 3분의 1 정도? 예. 그러니까 아직 절반을 지나간 건 아니죠. 예, 예. 그래서 점을 찍자면 침체에서 벗어나서 이제 회복기 들어가는 한 요 정도로 봐야 되지 않냐. 앞으로 평균적인 것만 봐도 경기가 좋아지는 시기는 무려 20몇 개월 더 남아 있다. 벌써부터 피크 아웃이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거 아니냐.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자동차가 엑셀을 쫙 밟아가지고 100km까지는 그냥 드립다 쐈는데 200km 올라가는 데는 이제 엉금엉금 올라간다. 뭐 그런 개념하고 비슷한 거죠. 지금 그렇죠, 경제 그렇죠. 경기가. 예, 저도 비슷한 어떤 예를 들기로 했는데 악셀 밟아서 쫙 가다가 악셀 살짝 떼면 이제 속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뒤에 있던 차들이 그냥 계속 악셀을 밟고 있으면 나를 제치고 앞으로 가니까 내가 조금 뭐 후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체감을 할 수 있지만 네. 실제로 나는 여전히 가고 있다. 네. 이제 이런 표현을 좀 드렸었고요. 뭐 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캐털리스트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여전히 재고 확충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 소비 대비 재고 물량 많이 딸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반도체 디램 업황하고도 저는 맞물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작년 5월 정도가 경기 확장 국면 저점이었고요. 이제 중요한 게 이건데 역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차트인데요. 경기 순환 주기하고 주가의 관계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네. 지금 해석으로 표현한 게 이제 경기가 그 위축되던 수축 국면인데 확실히 위축되기 전으로는 주식시장이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위축이 끝나고 그 다음번에 위축이 오기 전까지 보게 되면 주가는 분명 그때보다는 더 높은 고점 수준에서 그 다음 경기의 수축을 맞이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지금 2개월 만에 이제 경기 침체가 끝났고 작년 4월부터 이제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경기가 그 수축기로 가기 전까지 아까 40개월 정도 기다린다고 시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까지는 아직은 우리가 고점을 봤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피크 아웃을 경기 침체로 오해할 필요는 없다. 네. 속도의 둔화이지 방향이 뒤로 백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동요하지 말자. 네. 요게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였고요. 뭐 우리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테이퍼링인데 요거는 조금 제가 조금 설명을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물어봤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테이퍼링이 이렇게 무서운 거냐? 도대체 긴축인 줄 뭔데? 알아. 그래서 저도 테이퍼링이 뭐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공포감을 가질까?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이제 문제의 원흉은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놨죠. 네. 지금 이제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8조 달러가 지금 넘어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급도 매달 1,200억 달러가 풀리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역시 얘도 증가율로 보면, 즉 속도로 보게 되면 속도는 지금 이미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작년에 3월 이후에 공격적으로 돈을 쏟아부은 것만큼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여기는 그 글로벌리 그 4대 중앙은행 뭐 영국, 일본, 유럽, 그 미국까지 해서 4대 중앙은행이 쏟아냈던 유동성의 증가율입니다. 네. 절대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겠죠. 플러스 여기 증가율이 플러스에 있으니까. 근데 그게 올해 초부터 해서는 증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테이퍼링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쭉 떨어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물이 콸콸콸콸 나오다가 이제 조금씩 줄어드니까 사람들은 조금 이제 부담을 갖겠죠. 그래서 이 테이퍼링과 관련돼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요 분의 말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죠.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지, 누가 벗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양적 완화 시대에는 물이 그냥 다 몸 위에까지 차 있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가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물이 빠지고 나면 유동성이 줄어들고 나면 이제 옥석이 갈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는 놈과 안 가는 놈이 확실히 구분이 되고 네. 최근에 그 기준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백신 접종률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선진국들 요즘 부스터샷 얘기 나올 정도로 거기는 이제 약간 뭐 남아 도는 상황이고 뭐 우리나라도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금 저도 1차를 못 맞았거든요. 네. 이 와중에 코로나 확진자 막 2,000명씩 늘고 하니까 네. 저희도 최근에 조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백신 보급률이 떨어지는 것도 전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옥석이 갈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이퍼링은 분명히 옥석이 갈리는 차원에서의 뭔가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좋은 놈에 분류되느냐 나쁜 놈에 분류되냐인데 지금 구분은 약간 백신 보급률로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안 좋은 쪽에 지금 줄을 서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예를 들고 싶은 게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지하철 어느 역에 있는 우리 그 각도기님과 승희 씨는 어떻게 건강을 위해서 계단을 걷습니까?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십니까? 웬만하면 계단으로 가려고 합니다. 네. 역시 승희 씨는. 아 대단하네요. 예. 짧으면 계단으로 가고 길면 에스컬레이터. 그렇죠. 현명하시네요. 저는 네. 게을러서 에스컬레이터 주로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그 양쪽 하나는 일종의 에스컬레이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안 들여도 내가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그냥 알아서 자산 가격을 올려줍니다. 예. 내가 그냥 이렇게 뻘짓만 안 하면 돼. 네. 그냥 내가 뒤로 후퇴만 하지 않으면 알아서 올라가 주는데,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 양쪽 하나가 없는 시대라고 한다면 내가 내 발로 직접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힘들겠죠. 그치만 여기서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올라는 갈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걸으면 되니까. 네. 근데 예전에는 힘 안 들이고 올라갔던 거를 지금은 이제 힘들여서 내가 좀 올라가야 되는 상황. 그래도 테이퍼링을 하는 동안이라도 에스컬레이터의 속도가 느려질 줄 몰라도 움직이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테이퍼링을 그렇죠. 하는 끝나지 않을 때까지는. 네네. 네. 근데 이제 테이퍼링, 그러니까 이 에스컬레이터 속도로 얘기하시니까 딱 그 제가 맞는 표현이 생각났던 게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쭉 빨리 가다가 네. 갑자기 이게 속도가 늦어지면 속도가 느려질 때 있잖아요. 휘청하죠. 그렇죠. 휘청하죠. 네. 덜컹한단 말이에요. 네. 약간 지금 시장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있게 가다가 야 이게 이제 속도가 줄어드는데 하니까 갑자기 덜컹거리는 거죠. 네. 거기에서 오는 공포감들이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여전히 계단을 타고 올라갈 수는 있다. 네. 다만 이전보다 훨씬 힘들어진다. 음흠.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정말로 이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 에스컬레이터가 이제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제 뒤로 가는 경우죠.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몇 발짝을 더 훨씬 많이 움직여야 겨우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금리 인상이 그 역할을 할 텐데 네. 그래도 여전히 금리 인상은 좀 멀리 있는 거 아니냐. 그 최근에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예상 전망 시기들이 좀 땡겨지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연준의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 자체는 크게 바뀌고 있진 않아요. 네. 여전히 뭐 2023년 정도 금리 인상을 좀 시작하는. 자, 그런데 역시 이것도 예전에 좀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과거에 그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다가 인상으로 전환을 할 때 그때 보면 한 번 정도 시장은 조금 조정을 받습니다. 지금 2004년에도 한번 그랬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도 보시면 그 전에 좀 주가는 조정을 받아요. 네. 왜냐하면 통화 정책의 큰 물줄기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좀 공포감을 갖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주가도 다시 상승세를 재개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가의 고점이 기준금리가 바닥일 때 찍혔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낮은 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테이퍼링은 분명히 수영장에 물이 빠지는 거고 편하게 에스컬레이터로 움직였던 거를 개나로 내가 직접 걸어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유동성을 흡수하고 축소하는 것까지는 아니다. 그거는 정말로 금리 인상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네. 과거 경험을 보게 되면 금리 인상을 시작해도 곧바로 거기서 시장이 고점 찍고 폭락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조금 더 시장은 갔다. 왜냐하면 금리 수준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경제나 주식시장에 부담을 주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요런 게 정도에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통화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좀 너무 공포감이 생기는데 이거 바뀌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라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조정을 좀 그런 차원에서 최근의 주가 하락을 좀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계속 추진 넘어갈까요? 네, 가시죠. 네, 어떻게 각도기님 중간 질문 없으세요? 뭐 하실 것 같은데. 네, 시비를 좀 걸고 싶은데. 네. 왜냐면 빨리 거세요. 예. 저거는 인정을 합니다. 금리가 인상을 할 때도 주가가 오를 수 있죠. 왜냐하면은 금리를 올린다는 건 경기가 좋기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니까. 네네. 경기에 참여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경기가 좋은데 주가가 나쁠 리가 없죠. 근데 하나 이제 지금 그 테이퍼링 얘기 나오자마자 충격을 받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제일 그림 오른쪽 끝에서 보시면 제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의 상승폭하고 음. 이번의 상승폭하고 급이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경기는 실질 경기는 굉장히 바닥인데 자산 가격은 거품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쫙 잡아당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금리 인상할 거 시절에 올라야 될 거를 그냥 다 땡겨 올렸다.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를 올릴 때쯤이면 이미 뭐 경기 상승할 거를 주가에 다 반영했으니 네네. 경기 상승에서 얻을 몫은 별로 없고 금리 네. 상승에 대한 부담만 남지 않느냐라고도 네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주가를 쭉 뽑아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과거보다 조정도 좀 더 세게 올 수 있고 어쩌면 이미 다 뽑아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뽑아낸 이유가 뭐냐라고 봤었을 때 또 한편으로 그 대응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과거와는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쏟아 부었죠. 돈이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규모를 앞으로 다시 한번 백해서 돌아가 보면 이게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처음으로 양적 완화라는 걸 한번 하기 해본 전에 거잖아요. 8천억 달러밖에 유동성이 없었어요. 예. 네. 그렇죠. 음. 그러다가 뭐 QE1, QE2, QE3 뭐 이렇게 진행됐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 테이퍼링이 진행된 거는 2015년 이후부터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 한 번도 그 이전 수준으로 유동성이 돌아간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한 번도 뭐 경험이 저희가 일단 한 번밖에 없다고 치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2008년도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지 한참 됐지만 결국 유동성은 그때 전후 돌아가지 않았다. 그 얘기는 지금 상태에서 테이퍼링을 해요. 네. 그리고 테이퍼링을 하면 결국은 그 끝은 이제는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만기가 돌아오면 안 사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대차대표를 줄일 거예요. 만약에 각도기님 질문처럼 최근에 주가가 쭉 뽑아 올라왔는데 얘가 다시 털썩 앉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늘어난 게 다시 이전 수준으로 백도를 한다고 한다면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겠어요. 네. 근데 여기서 과연 연준이 이전의 유동성만큼 다시 환수할 수 있을 거냐? 그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미 유동성은 또 상수화가 돼버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주가 레벨 자체도 이전보다는 이제 레벨업된 상태가 흔히 말하는 뭐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에 낮은 수준에서 누운 오머리였다고 하지만 모든 자산 가격들은 높은 수준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을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결국은 가격이라는 거는 돈의 반대 급부에 있는 건데 네. 돈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고요. 네. 그 풀어놓은 돈을 회수는 하더라도 아예 풀기 전 수준까지는 절대 회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 이미 많이 풀린 돈 대비 높아져 있는 자산 가격들이 어떻게 보면 이 수준에서 자리를 잡는 게 저는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평지에서 놀았는데 이제 안데스 300 올라왔으니까 네, 스위스 고원지대에 올라왔으니까 못 내려간다. 그렇죠. 네. 예. 네. 그런 네. 예 네네. 아주 적절한 예를 알겠습니다. 들으셨네요. 소개되셨으니까. 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악재를 지금 하나하나씩 예. 분석을 해보고 있으니까 자, 저희 이제 이어가 또 볼게요. 이어가 볼게요. 네. 이제 코로나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뭐 코로나는 다 아시는 것처럼 충분히 다들 인지하고 계실 뭐 시간이 좀 겁니다. 걸리는 네네. 요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요거. 자, 이제 환율에 대해서 사실 제가 화요일 날 이제 약간 휴가 겸 지방에 있었는데 우리 각도기님 그러셨어요? 갑자기 네. 카톡이 오셨어요. 네, 맞아요. 예, 아, 그래요? 박 부장님 이거 뭐라고요? 환율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 모르겠더라고요. 예. 환율은 해석이 안 돼요. 예,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네. 휴가 중이고 운전 중이어서 미처 답변을 이제 못 드렸고 네. 오늘 또 뵐 거니까 네. 예, 이제 지금 답해 주시면 답을 못 되겠네요. 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준우 소장님하고 같이 이제 방송했었는데 그때 이준우 소장님께서 1,180원까지는 일단 열려 있다. 네. 그리고 어쩌면 1,200원 선까지도 열어놔야 된다.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외국인들이 국내에 와서 투자한 것들이 그동안에 일방적인 어떤 달러와의 인플로였다면 요즘은 국내 투자자가 해외로도 많이 나간다. 서학개미도 나가고 네네. 국민연금도 해외 투자 많이 하고 네. 저희 같은 보험사들도 해외 투자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달러의 수급 자체가 좀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저도 좀 생각하지 못해서 되게 딱 무릎을 쳤었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제가 뭐 환율이 얼마 갑니다. 뭐 1,200원 갑니다. 이제 이런 것보다는 이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 환율이 단기간에 좀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벌써 보면은 올해 들어서 28조 넘게 팔았더라고요. 예. 작년에 그 험악한 장에서도 24조 원밖에 안 팔았는데 네. 올해는 지금 8월밖에 안 됐는데 많이 팔았어요. 네.
역대 제일 많이 팔았던 게 2008년도 그때 리먼 사태 위기 때 때. 34조. 네. 지금 속도라면 이 당시 기록을 경신할 것 같죠. 지금 분위기는. 자, 그러면서 무슨 공포가 있냐면 그 한국 시장에서의 그 어떤 충격이나 금융위기는 항상 달러를 통해서 왔습니다. 환율을 통해서.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재정 건전성도 좋고요. 그다음에 가계부채 우려가 있긴 하지만 금융기관들의 DTI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막 금융기관의 부실까지 이어지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네. 그냥 가계에서만 뭔가 좀 문제가 생기는 정도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도 그렇고 1997년도 외환위기도 그렇고 항상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붕괴됐었을 때는 달러화가 경색됐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달러를 우리가 찍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달러가 부족해지면 하여튼 모든 자산 가격은 다 망가집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혹시나 환율이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외국인도 다 빠져나가니까 이거 달러 유동성에 경색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공포감들이 지금 시장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의 결론은 그건 아니다. 그거까지는 그렇게 과잉 해석할 필요 없다. 요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근거가 뭐냐? 요거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요 차트는 뭐냐면 이 지금 빨간색이 원달러 환율 차트예요. 지금 그 1170원, 1180원 거의 와 있는. 자, 그 다음에 이 녹색으로 보시는 차트를 잘 봐주십시오. 요게 뭐냐면 바로 통화 수합 금리입니다. CRS라고 하는 크로스 레이트 크로스 쿠폰 레이트 수합 이래요. 네. 약간 그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쪽을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조금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네. 통화 수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또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네. 즉 통화를 교체하는데 교체하는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게 통화를 교환하는 차원에서 거래되는 금리가 바로 통화 수합 금리입니다. 네. 그리고 이 통화 수합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쭉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통화 수합 금리는 지금 1년짜리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통화 수합 금리가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지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통화 수합 금리는 뭐냐면 내가 원화를 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상대방이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상대방에게 우리 1년 동안 나는 당신에게 원화 줄 테니까 당신 나한테 달러 주세요. 네. 그리고 당신은 나한테 CRS 1년짜리 금리를 주세요. 여기서 거래할 때 그 적용되는 금리가 바로 이 통화 수합 네. 금리예요. 네네. 자, 그러면 통화 수합 금리가 언제 급락을 하냐면 자, 일단은 보시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급락했죠. 그리고 작년 3월, 4월 때 급락했습니다. 네. 어떤 상황일 때 급락을 하냐면 갑자기 달러가 없어요. 없을 때 달러 부족, 원화 약세. 네, 달러가 없을 때 내가 원화를 들고 있고 상대방이 달러를 갖고 있으면 내가 교환한다는 얘기는 결국 달러를 펀딩한다는 얘기예요. 예, 예. 달러를 펀딩하면서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금리가 이 1년짜리 CRS 금리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마이너스까지 간다는 얘기는 내가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읍수하는 거죠. 네. 외국계 은행 내지는 외국인님 저 달러가 너무 필요해요. 저 그냥 원래는 제가 받아야 되는 금리 안 받고 제가 오히려 더 드릴 테니까 제발 통화 수합 저거 해주기만 하세요. 네. 이게 네. 바로 통화 수합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보통은 한국이 금리가 높고 미국이 금리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네. 금리를 받고 통화 수합을 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급할 때는 큰일 났어. 내가 그냥 오히려 돈 더 줄 테니까 이자 줄 테니까 좀 빌려주세요. 네. 라고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통화 수합 금리가 급락을 하게 되면 이거는 달러 유동성에 빨간불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달러 유동성이 경색인 상황은 반드시 아닙니다. 네. 근데 달러 유동성 경색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환율이 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예. 그래서 최근에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혹시나 달러 유동성 경색을 동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작년 같은 험악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네. 대단히 위험하게 봐야 됩니다. 네. 근데 다행히 지금 보니까 최근에 환율이 오르는 구간에서도 통화 수합 금리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여전히 외화 자금 시장에서는 지금 달러를 조달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네. 그냥 외환 시장에서 달러 값이 올라가고 원화 값이 싸진 거지 네. 실제로 달러를 조달하는 거에 뭔가 유동성의 경색이 문제까지 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최근에 환율 급등에 대해서 뭐 가격은 얼마든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작 주의하고 위해야 될 거는 달러 유동성인데 아직 달러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큰 영향이 없더라. 지금 사실 저희 무역 수지와 그다음에 경상 수지 우리 외국으로 여행도 못 가니까 네. 그런 걸 따져 보면 뭐 당연히 볼 것도 없이 달러 유입일 테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를 진짜 많이 하니까 네. 여행 갈 때보다는 돈을 더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건 달러가 유출일 텐데 네. 그 수지도 그 흑자인가요? 달러 유입인가요? 그거는 아마 이제 좀 봐야 될 텐데, 근데 기본적으로 경상수지는 계속 지금 플러스이긴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다 합쳐가지고 뭐 무역수지, 자본수지 합쳐서 네. 아직은 달러가 인플로인 상태인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너무 웃긴 게 지금 외국인들 올해 28조 원 정도 주식을 순 매도하고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안 나갔죠. 그냥 팔아놓기만 한 거죠. 팔아놓기만 했고, 근데 8월 달에는 조금 나갔어요. 실질적으로 나갔더라고. 최근 뭐 네. 한 일주일 정도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외환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외국인들의 채권 투자는 계속 순투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순투자 규모가 주식을 판 것보다 더 많아요. 네. 그러면 그것만 보면 외국인은 주식 채권 합산 수지로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오히려 달러를 들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혹시나 할 수 있어요. 아니 주식 판 거보다 채권을 더 많이 샀다던데 네. 왜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합니까? 음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네. 주식은 대부분 그냥 환전해서 들어와요. 네. 근데 채권은 통화 수합이라는 걸 하면서 들어옵니다. 음.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내가 달러를 가지고 국내 기관한테 내가 달러를 맡길 테니까 원화 주세요. 그리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뒤에 다시 내가 달러를 되살게요. 네. 즉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 sell and buy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스팟에서는 달러를 팔지만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하려면 포워드 시장에서는 달러를 다시 사요. 네. 그 sell and buy 거래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현물 시장에서는 달러를 팔고 선물 안에서는 달러를 사기 때문에 사실은 환율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중립적이에요. 예. 네. 근데 주식은 그냥 생으로 들어왔다, 네. 생으로 나간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쪽의 영향이 크다라고 음. 조금 더 환율 시장에서는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도 지금 달러 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이거를 외국인의 매도와 최근의 환율 급등을 야 혹시 이러다가 금융위기 때처럼 벌써 이제 오늘 누가 물어보더라고. 이러다가 금융위기 온 다음에 그거는 아니다. 네. 예, 요 차트를 보시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게 확 꺾인다고 한다면 저도 업데이트를 하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최근 상황까지도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니다. 아니 수출입 상황들이 흑자 나오는 거 봐서는 네. 지금 뭐 달러가 유입이니까요. 우리가 뭐 네. 한국 외국 뭐 저기 남미처럼 외국 물건 달러 주고 외국 물건 사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고 네.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그건 네. 전혀 아니죠. 근데 그러면은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 곧 올릴 것 같은데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이제 금리 차가 우리가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제 미국은 여전히 제로 금리니까 네. 우리가 0.5에서 0.75 정도 올리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금리 차가 벌어지니까 원화의 강세 요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최근에 금리를 올리는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 그게 곧 원화의 강세로 작용할 거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캐나다, 호주인가 이렇게 올렸었죠. 최근에 금리를 올린 나라가 어디냐면 브라질, 브라질 많이 올렸죠. 멕시코. 거기는. 네. 이런 애들이 네. 금리를 많이 올렸어요. 네. 근데 그 나라의 통화가 약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전후 관계도 좀 있고 전후 관계가 좀 섞여 있기도 하고 근데 네. 시차도 있어요. 기분 나쁘고 섭섭하네요. 저희를 왜 브라질하고 아니요, 그러니까 멕시코하고 아니, 당연히 저희하고 브라질하고 상대도 안 되지만 캐나다하고 비교하시면 저희가 납득이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네. 곧 시작하겠습니다. 빠른 예. 얘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은 네네. 원론적으로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 나라의 통화가 강해지는 게 맞는데 네. 그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음.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 저도 그 8월 금통에서 금리를 지금 올릴 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 번 금리를 인상했다고 해서 지금 환율의 방향을 이렇게 바꿀 정도의 임팩트를 주긴 어렵다. 네. 만약에 통화 정책 가지고 이 원화의 강세를 이끌려고 친다면 여러 번 해야 되겠죠. 많이. 금리를 여러 번 올려야 예. 된다. 근데 사실 그거는 또 저희가 감당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 2번 연속만 올려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을 2번 이상 하기에는 그러니까
바로 연이어하기에는 저는 상당히 네.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8월 지금 네. 네. 먼저 네. 말씀하시죠. 8월, 10월 두 번 이 둘 중에 하나 뭐 아니면 두 번 연속 뭐 이런 얘기가 섞여 네.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8월에 올리고 10월에 안 올리는다고 할지라도 올릴 것 같은 시그널마저도 시장 충격 좀 있지 않을까요? 뭐 충격을 받을 수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느니 한 번도 향후 뭐 어떤 네. 정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한 적은 별로 없고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금리 인상도 얼마나 지금 막 그 굽을 네. 떼고 뭐 시그널 했다가 막 이러고 네. 있잖아요. 예.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거는 저기 기축 통화가 아닌 그 네. 국가의 통화 정책으로서의 느낀 한계예요. 음흠.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은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이 독자적으로 결정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음. 미국 통화 정책과 글로벌 통화 정책에 저희가 이렇게 뭔가 보조를 맞추거나 상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요번에 8월 인상해놓고 우리 내부적인 요인으로 가계부채가 문제되니까 우린 나몰라라고 금리 인상 2번 할게요. 이렇게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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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2부에 유동원 본부장님이 아마 오셔서 또 기다리고 아, 계실 예, 예. 거라서 예.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도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사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예. 시간이 많진 않지만 예, 빨리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빼놓지 않고 말씀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예.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위해서 저희가 악재 하나씩 분석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결론. 결론은 뭐냐면 일단은 추세가 꺾였냐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이냐라고 네. 하면 이제 맞든 틀리든 여기서는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도 운용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추세가 꺾인 건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다만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조정이 언제까지 갑니까? 언제 다시 시장이 힘을 냅니까? 라고 한다면 아까 이제 4가지 악재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하고 네 번째는 우리가 좀 결정하기 힘들어. 즉 그 피크아웃은 만약에 피크아웃 우려가 해소되려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왜냐하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기저효과는 계속 부정적일 거니까. 네. 그거 기다리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뭐 어떻게 된다? 요거는 뭐 사실은 우리가 전망한다 한들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 그나마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저는 첫 번째가 테이퍼링 불확실성.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맞을 매를 이게 딱밤을 맞기로 했는데 빨리 때려주면 좋은데 막 이거를 막 이렇게 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차라리 딱 맞았는데 안 아파 생각보다. 살살 때렸네. 네. 그러면 이제 오히려 맞을만 하네 이럴 것 같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첫 번째 불확실성 해소되는 시기는 차라리 테이퍼링 발표해라. 네. 9월 FOMC 발표하고 그 규모가 지금은 별 얘기가 다 나와요. 뭐 내년 1분기까지 끝낸다. 한 달에 뭐 150억 달러 이상씩 한다.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 자체가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정도는 뭐 감내해. 네. 이러면 그때부터는 좀 시장이 조금 모멘텀이 생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델타 변이는 좀 예측은 하기 어렵지만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백신 접종이 높아지면 이거는 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는 다시 주가가 쭉쭉 갔냐? 하지만 분명히 이전보다는 주식시장의 강도와 기울기는 약해지는 건 인정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은 작년에는 돈도 많이 풀려 있는데 경기도 지금이 바닥이고 더 좋아질 거야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네. 사실은 둘 다 지금 약해진 건 맞잖아요. 음. 경기가 이제 이미 좋아졌죠. 네. 앞으로는 좋아지겠지만 지금보다 조금 속도가 준다는 거고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줄일 거고 네.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아직 주식 시장의 고점은 남아 있지만 그거를 가는 과정이 우리가 작년과 올해 초에 봤던 아주 막 이렇게 가파른 형태는 아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작년부터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주가 오르는 것만 봤어요. 근데 네. 우리 맞아요. 지점장님 아시지만 주식시장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의 상승장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네, 네. 이게 이례적인 거예요. 그렇군요. 한국 입장에서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장을 밀물썰물을 좀 봐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세우는 대안은 이제는 분산 투자가 필요한 때가 바야흐로 왔다. 네. 자산군 중에서도 주식하고 상관관계 낮은 채권, 금, 원자재 이런 비중 높여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제목이 달았지만 이제 올 웨더 포트폴리오라고 너무나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 레이 달리오가 현재도 살아있는 전설 같은 투자자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이 사계절 포트폴리오를 왜 얘기를 했냐면 나도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포트를 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게 바로 이 올 웨더 포트폴리오의 시초거든요. 음. 그래서 이분은 이거 꼭 정답은 아닙니다만 주식 30% 들고 있으면 장기 채권 한 40%, 중기 채권 15%, 원자재 뭐 한 7.5%, 금 7.5%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주식이 30%고 채권이 한 60% 돼요. 그러면 너무 주식 비중이 적은 거 아니야 싶은데 이렇게 짜는 이유는 위험액의 기준을 높게 본 거예요. 네. 변동성. 왜냐하면 주식은 변동성이 크니까 네. 이거를 중립화 시키려면 채권은 주식보다 많이 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 제가 뭐 당장 이렇게 주식보다 채권 비중을 2배 가져가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왜 올 웨더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냐고 하냐면 오른쪽 차트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오른쪽 차트에서 요렇게 약간 맨 위에 있는 게 미국 주식만 들고 있었을 경우에 수익률의 흐름입니다. 예. 그리고 밑에 있는 게 바로 이 사계절 포트폴리오의 흐름이에요. 보시면 결과론적으로는 물론 주식만 온이 들고 있었을 때보다는 수익률은 낮긴 해요. 네. 그렇지만 대체로 따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런 데 왔었을 때 주식 같은 경우는 반토막이 났어요. 우리가 MDD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맥스 드로우다운. 네. 내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100만 원이 얼마까지 까질 수 있는데 그게 맥스 드로우다운이에요. 이게 50%까지 난단 말이에요. 주식만 들고 있으면. 근데 이 올 웨더 포트폴리오는 그때도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네. 하지만 올라갈 때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는 어쨌든 이제 주식 채권 뭐 모든 자산들을 다 다루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작년 한 그 6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는 그냥 주식만 100% 들고 가는 장이 맞아요. 근데 앞으로의 장은 주식 시장이 조정을 끝내고 다시 상승세로 간다 하더라도 주식만 100% 들고 가면 안 되는 장이라고 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섞어서 가야 돼요. 주식하고 상황에 낮은. 그래서 뭐 금도 가져가셔야 되고 원자재도 가져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채권도 일부 가져가셔야 되고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야 그거 내가 어떻게 가져가라고 얘기하시는데 ETF로 하시면 됩니다. ETF로 얼마든지 이런 포트폴리오 구축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개인적인 홍보입니다만 제 금태연구소라는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도 제가 이제 이 ETF를 통해서 이 자산 배분하는 거를 제가 매달 공개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어쨌든 시장의 색깔은 분명히 바뀌었다. 추세가 꺾이진 않았고 공포감을 가질 것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제는 주식 하나로만 가져가기에는 시장의 난이도가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전략을 분산 투자로 가져가야 된다. 요 얘기를 제가 오늘 결론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대응책까지 저희가 짚어봤네요. 힘든 장이었는데 그래도 좀 분석을 하고 대응 전략을 들으니까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를 좀 드리죠. 지금까지 저희 박종현 IBK 연금보험 증권운용 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